1995년 2월 6일 오후 7시 5분경 전라남도 순천시 동해동의 한 여관 주차장에서 여관 주인이던 이정호의 부인 이인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정호 소유의 현대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으며 시동을 건 즉시 차량이 폭발하였다. 폭발로 인해 차량은 모두 전소되었고 차량의 지붕이 뜯겨져 30m 이상 날아갔으며 심지어 운전석 아래에 콘크리트 바닥까지 침하됐다. 또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된 동시에 여관과 인근 건물의 유리창마저 깨졌다. 이인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으며 시신의 일부가 여관 옥상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뒷자리에 막 타려갈 때 폭발에 휘말린 두 딸은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 시동을 거는 순간 폭발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폭발 규모가 엄청났다는 점, 그리고 운전석을 중심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증언을 확보하여 누군가가 이 씨 일가족의 생명을 노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폭발물 전문가를 동원하여 현장 수사를 진행했고 폭발물의 잔해로 추정되는 금속 조각과 플라스틱 등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수집하여 국과수에 의뢰했으나 이미 폭발과 동시에 잔해가 날아간 뒤였고 정확한 폭약명과 점화장치 종류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으며 폭발물 처리 전문 요원을 다시 투입해 2차 감식에 들어가게 된다. 동시에 이 씨 부부의 주변 인물들과 폭약 및 차량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물에 대해 한문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 씨 부부와 채무 또는 치정 등으로 인한 원한 관계에 있거나 모종의 이유로 대립을 빚어온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이 씨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인물이었다. 원한 관계를 가진 인물들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 경찰은 여관 주인인 이정호의 동생 이가부의 지인으로부터 지난해 11월에 멧돼지를 사냥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구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구해주지는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여관 주인의 동생 이가부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내사 결과 경찰은 여관 주인이던 이정우가 평소 재산 상속 문제로 동생 이가부와 잦은 논쟁을 벌였고 심지어 동생 이가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 가압류 신청까지 했으며 이에 격분한 이가부는 형과 주먹 다짐을 벌이는 등 금전 관계로 인해 갈등을 빚어왔다는 점을 알아낸다. 1995년 3월 13일 경찰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무혐의로 풀려난 이가부를 재조사하였으며 그 직후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가부는 사형이 구형됐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현재까지도 수감 중이다. (1996년 6월 3일) 부산을 출발 과물경유해 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패스카마 15호라는 원양 참치어선에서 성과급을 받는 선원들이 아닌 고정월급만을 받는 외국인 선원들 중 중국 국적의 조선족 선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원양어선에 처음 타본 선원들이 원양어선은 물고기떼를 만나면 쉬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 방식의 조업이라 8시간만 일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후 분위기가 흉흉해지며 양자 간의 상호 폭행, 하극상 사건이 일어나며 조업 실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선장 최모 씨는 해당 선원들을 교체하기로 하고 근처 어선에 사모하러 회항하겠다고 교신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대체 선원 8명을 준비시켜놨지만 약속된 일정인 8월 13일이 되도록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큰 빚을 내어 현지 업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경로로 취업을 알선받았던 해당 조선족 선원들은 하선 시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선장이 사모하까지 가는 비용과 그 기간 중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분을 모두 청구한다고 협박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 주기를 요청했으나 선장이 거부하자 차라리 모두 살해하고 배를 탈취해 일본으로 미리국하자는 생각으로 조선족인 2등 항해사 전재천 등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 등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조선족 선원 1명 등 총 11명을 심야에 한 명씩 차례로 불러내어 흉기로 죽이거나 칼로 찔러서 바다에 던지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같은 조선족 선원 1명도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하고 맹장염으로 육지로 후송 중이던 타 선박의 고등학생 실습생 환자를 산채로 바다에 던져 살해하는 등
총 11명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살해하였고 나머지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도 칼을 들이대며 같이 살인에 동참하도록 협박하였다. 결국 항해에 필요한 한국인 1등 항해사 1명만 살려두고 일본으로 향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선원들을 냉동 창고에 가두어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죽이려 하였으나 1등 항해사가 선박을 멈추고 배가 고장난 것처럼 가장해 수리하겠다며 조선족들을 창고로 유인한 후 인도네시아 선원들과 힘을 합쳐 문을 닫아 감금한 뒤 항해사가 직접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까지 헤엄쳐가서 신고하여 출동한 해상보안청 직원들에게 전원 체포되어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인계 한국으로 압송되었다. 가해자 측은 한국 선원 측의 무자비한 폭력이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선상폭력을 감안하더라도 살인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원양 어선의 경우 한 번 출항할 경우 어획량이 정해져 있고 조업 중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그 특성상 군대 이상의 엄격한 위계 질서와 규율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조선족이 먼저 폭행을 가하는 하극상이 일어났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또한 그들이 살해한 선원 중에는 외국인 선원도 있었고 당시 19세의 미성년자이자 타 선박에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 중이던 환자였던 해사고 실습생을 포함 11명 중 절반 가까이인 5명이 가해자 측에서 주장한 폭력과 전혀 무관한 이들이었으며 이 사실을 스스로도 인정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실습생의 경우 살해된 날 그들을 처음 만났는데 그 배에 탄 지 단 6시간 만에 산채로 바다에 던져지는 변을 당했다. 더군다나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사망자가 나왔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계획적으로 야간에 한 명씩 불러내 도끼로 내리치거나 참치 처리용 칼로 난자한 후 바다에 내던졌고 칼에 찔린 채 선박의 난간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발부둥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칼로 찔러 바다에 떨어뜨리고 범행을 목격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을 공범으로 만들어 범행 폭로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협하여 강제로 실습생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하였으며 조선족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을 동사시키려고 냉동창고에 무려 5일간 감금하였으나 동사하지 않자 다시 끌어내어 바다에 내던져 살해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았다. 재판에서도 이 점을 감안했기에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였다. 너무나 흉악한 집단 살해 사건이라 아무도 변호를 맡으려 하지 않았으나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변호를 맡아 1심에서 사형이었던 형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또한 가해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재판을 한 게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한다. 중국이었으면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이 바로 사형이다. 일반 살인범은 정상 참작의 사유가 없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2000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중학생인 최모군이 같은 중학생인 송모양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가해자인 최군이 아버지와 다툰 후 흉기를 소지한 채로 집에서 나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송양을 입구에서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뒤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한 것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처음 보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피격 후 본인의 집으로 올라가 숨을 거두었으며 송양의 언니가 이를 발견했다. 최군은 범행 후 태연히 학교에 나가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으나 이후 경찰 수사에서 CCTV 확인에 의해 검거되었다. 최군의 아버지는 큰 규모의 사업에 실패하면서 평소 아들의 학업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주 폭언을 일삼는 등 가정 불화가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최군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대신 아버지는 자주 술을 마시고 공부도 못하는 자식이라고 고함을 치며 윽박질렀다. 최군은 그런 데서 중압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정신적 학대로 인해 최군은 지속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 아버지와의 큰 다툼 후 그것을 견디지 못해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추정된다. 최군은 범행 동기에 대한 질문에 그 아이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죽였어요 라고 대답했다.
사건 후 최군의 정신 상담을 맡은 정신과 전문의 김아무개 박사는 아이가 수년간 정신적 학대를 받았고 이는 물리적 폭력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아이가 만성적인 압박이나 학대에 시달리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특히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충격을 받게 되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며 이를 해리성 장애라고 하는데 최군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병치레가 자랐던 최군의 어머니는 쓰러졌고 아버지는 가게 문을 닫았다. 누나는 최군이 셰프된 이후 학교에 나가지 않은 채 자퇴를 했다고 전해지고 가족은 도망치듯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떠났다. 또한 재판부는 최군이 자신의 환경에 불만을 품고 격분한 나머지 살인에 이르게 된 것 같다며 아직 어린 학생으로 양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살해된 송모양 역시 12살의 중학교 1학년인 점을 감안 엄하게 판단했다고 밝히며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2011년 7월 6일) 오후 3시 10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모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던 김모 씨는 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어린이 놀이터에 방치되어 있는 리어카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져 다쳤으니 리어카 주인에게 연락해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 리어카는 2008년경부터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리어카였는데 리어카 주인이 확인되지 않아 김 씨는 직접 치우려고 했다. 김 씨는 우선 리어카에 뭔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부터 치우려고 꺼냈다. 수차례로 덮여져 있던 비닐을 손으로 모두 풀어냈더니 웬 아이스박스 하나가 나왔다. 김 씨는 이 아이스박스를 치우기 위해 들었는데 그 무게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김 씨가 아이스박스를 열었더니 안에는 하얀 비닐로 수십 차례 감싸져 있는 직사각형의 물체가 들어있었으며 검은 액체가 밑바닥에 고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김 씨가 하얀 비닐을 칼로 뜯어내고 보니 직사각형의 물체는 검은색 대형 여행용 가방이었다. 김 씨가 여행용 가방을 열었더니 사람의 다리가 튀어나왔다. 깜짝 놀란 김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여행용 가방 속의 비닐을 꺼내자 토막난 알몸 여성의 시체가 드러났다. 시신은 목과 양쪽 엄지손가락이 분리된 상태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다. 경찰은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양쪽 엄지손가락이 없었지만 나머지 8개 손가락에 지문 3개를 채취해 변사체의 신원을 포함해 몇몇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는데 피해자는 시체가 발견된 아파트에 거주하던 44세 여성 박모 씨로서 시신의 훼손이 심해 사망 시점을 알 수가 없었고 특히 목 부분이 매우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었다. 피해자 박 씨는 2006년 4월 이후 행적이 불분명했는데 통신, 건강보험, 진료기록, 가정생활 등을 포함한 그 어떠한 곳도 전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그 기간 동안 박 씨를 본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무엇보다 리어카 주인 66세 정모 씨는 2009년 12월 이미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놀이터에서 리어카를 유기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놀이터 근처에는 CCTV도 없었기에 누가 언제 시신을 유기한 리어카를 놀이터에 방치했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 박 씨가 빚독촉, 협박 등으로 산속의 기도원이나 사찰 등에 몸을 숨길 수도 있었을 것에 착안하여 전국의 기도원 및 요양원, 사찰 등을 대상으로 박 씨의 행적을 찾았지만 끝내 알 수 없었다. 범죄 분석 전문가는 시신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유기된 점, 그럼에도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지적, 범인이 이 아파트 놀이터 주변과 리어카에 대해 아는 점이 많은 자이며 엄지손가락과 목을 절단해 시신의 신원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보아 죽은 박 씨와 연관이 있는 면식범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던 중 리어카 주인이 정모 씨인 것이 확인되었고 심지어 그는 숨진 박 씨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냈다. 정 씨는 매달 박 씨 앞으로 나오는 40만 원의 장애수당을 사용한 정황이 포착되었고 인근 주민들의 제보로 박 씨의 마지막 주소지를 이 아파트로 옮기는 데 도움을 준 사람 또한 정 씨로 드러났다. 또 정 씨가 암으로 사망하기 전 박 씨와 본인의 동거인 등재 신고를 부탁한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 씨와 정 씨의 관계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고 대부분 불명확한 증언 등이라 근거가 부족하다.
정씨는 잠시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2009년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때문에 이 사건은 아직도 미스테리로서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2019년 2월 25일) 범인 김다운은 본인이 고용한 조선족 3명과 함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이희진이 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침입, 부모를 현장에서 살해하고 현찰 5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강탈했다. 이희진은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타이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구속된 인물이었다. 김다운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올린 경호원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조선족 3명을 고용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자칭 탐정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도와줄 공범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수소문했었다. 결국 고용한 건 조선족들이었지만 초기에는 사설 경호업체에 의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호업체들 측에서는 악질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의 협박을 도와주거나 감시를 해주는 등의 불법 행위에는 협조할 수 없다며 의뢰를 거절하였다. 사건 당일 김다운과 그 일당들은 이희진 부모보다 15분 먼저 아파트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관을 사칭하며 집 안으로 침입해 살해했다. 부검 결과 이희진 부모의 시신은 허벅지 앞쪽에 벌어진 상처가 있었고 인대가 끊어질 만한 손상도 확인됐다. 전문가는 살해 목적이 아니라 통증을 주려고 하는 고문의 상처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김다운은 이희진의 부친이 빌려간 2천만 원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5억 원의 현찰을 가져간 것을 진짜 살해 동기로 보고 있다. 겨우 2천만 원 때문에 공범을 3명이나 고용한다는 게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그 5억의 현찰이 이희진 일당이 사기로 얻은 불법 수익의 일부이고 이러한 불법 현실 재산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았으며 김다운은 그 미환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일 새벽 그들은 이희진 아버지의 벤츠 S클래스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피해자들의 동선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날 이희진의 동생 이희무는 사건 당일 하이퍼카 부가티 베이론을 판매하고 받은 차량 대금 15억 원 중 5억 원을 보스톤백에 담아 부모에게 전달했고 이는 고스란히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이 됐다. 김다운의 진술 중 5억 원 돈가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위 파악이 더 필요하며 계획적인 강도살인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과 김 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표백제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 부가티를 판매한 날이 범행의 D-Day가 된 것에 대해 경찰은 수사 결과 우연의 일치로 결론 내렸지만 계획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살자 중 이희진의 어머니 시신은 범행이 일어난 자택에 남겨뒀지만 아버지 시신만 냉장고에 은폐한 후 집주인 행세를 하며 이삿짐 센터를 동원해 운반, 경기도 평택시의 어느 시골 창고에 유기하였다. 그 창고 주변은 시골답게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이었다. 결국 이희진 부친의 시신이 한 달간 유기된 것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경악했다. 주민들은 이후 수상한 남자가 무슨 가방을 태우는 걸 목격하기도 했고 그 냄새가 고약해서 물건을 태우는 남자에게 지적하니 물건을 다 태우지도 못한 채 도망가 버렸다고도 한다. 이 가방은 CCTV에 찍힌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뒤 나오는 모습에서 범인이 맨 것으로 포착되기도 하였는데 이 가방의 정체는 이희진이 자신이 보유했던 스포츠카를 처분할 때 받은 대금, 즉 문제의 5억 원 현찰을 담은 가방으로 알려져 있다. 차량을 구매한 해외 차 딜러가 이희진이 차 대금 현찰을 그 가방에 넣어갔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현찰을 가진 동생도 범행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범인의 주장이나 범행 전후 행동이 복잡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후 수사에서 피의자가 범행 1년 전부터 이희진의 가족관계와 재산 등을 알아본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용의자 4명 중 주범 김다운을 검거했고 나머지 공범 3명은 사건 직후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으며 인터폴을 통해 추적 중이라고 한다. 김다운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였고 2021년 10월 14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들의 자식이자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수감 중이던 이희진은
장례식을 위해 일시적으로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가 장례가 끝난 후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김다운이 고용한 조선족들은 경호원 일이 아닌 것을 알았는데도 돈을 위해서 살인에 가담했으며 이들의 최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자국민이 타국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서는 증거를 넘겨받아 자국에서 재판하므로 아마도 이들은 중국에서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졌을 것이다. 주범 김다운은 범행 후에 이희진의 동생인 이희문까지 납치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숨진 어머니의 전화기를 이용해 카톡으로 이희진의 어머니인 척 가장, 이희진의 동생을 불러내 만났다고 하며 경찰 측에서도 이희문을 만난 13일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2천만 원을 줄 테니 오늘 작업합시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희문을 만났던 것에 대해 사실 범행 사실을 털어놓으려고 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입이 안 떨어져서 개인적인 얘기만 하고 돌아왔다 라고 진술했다. 이희문을 만날 때 혹시 싸움이 나면 말려달라 라는 의뢰에 응한 경호업체 직원과 대동하여 이희문을 만났으나 이희문이 수상하다는 것을 눈치채면서 이희문 납치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이희진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울분을 대신 풀어준 복수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인지 다른 살인범들에 비해 옹호 여론이 많았던 편이다. 김열사와 같은 그를 옹호하는 별명이 생겨났을 정도이다. (2007년 10월 2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한 중국집에서 46세의 주방장 강씨가 같이 일하던 동료 이재성에게 목이 졸려 사망하였다. 범인 이재성은 아내와 이혼 후 마땅한 근거지 없이 여기저기 일용직 근로자리를 전전하다가 천안시 목천읍에 있는 어느 중국집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던 찰나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주방장 강씨와 만나게 되었다. 둘은 우연히도 나이가 같고 처지가 비슷하여 한 방을 쓰게 되었는데 주방장 강씨가 들어온 그날 숙소에서 소주와 안주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언제까지 배달 일만 할 수 없어 다른 데로 옮겨서 주방 일이나 배워볼까 한다는 이재성의 말에 강씨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열심히 가르쳤고 주방장 일을 하고 싶었던 이재성 역시 초반에는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가며 일했기에 둘 사이는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차츰 이재성이 일은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둘 사이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 강씨가 이재성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딴지와 훈계와 시비를 걸면서 둘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사건 하루 전인 10월 23일 밤 이재성과 주방장 강씨는 각자 따로 술자리를 가졌는데 사건 당일이자 범행 발생 1시간 전인 24일 새벽 1시경 술자리가 먼저 끝난 이재성은 강씨보다 먼저 숙소로 들어와 취침하고 있었고 강씨는 외부에서 술을 많이 마신 후 시골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친형과 전화통화를 한 후 숙소로 돌아왔다. 새벽 2시경 강씨가 숙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재성에게 벌써 자느냐며 이재성이 덮고 있던 이불을 발로 걷어차자 그간 쌓여온 화가 폭발한 이재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서 있던 강씨를 넘어뜨리고 강씨의 등 뒤에 올라타 10분 동안 목을 조르고 얼굴을 4회가량 때리는 등으로 질식시켜 살해하였다. 강씨가 움직이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자 정신을 차리고 놀란 이재성은 오전 2시 10분경 휴지 뭉치를 강씨의 코에 대어 강씨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는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옷 등을 챙기고 중국집 앞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이때 이재성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탓에 허둥대다가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강씨의 휴대폰을 챙겨 도주하는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것으로 경찰이 이재성을 용의자로 특정하는 계기가 된다.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알아차린 이재성은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강씨의 휴대폰 전원을 끈 뒤 오토바이와 함께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그렇게 아침이 되고 중국집 문을 연 사장은 해가 중천이 되도록 두 사람이 출근하지 않자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신 탓에 둘 다 늦잠을 자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재성과 주방장 강씨를 깨우기 위해 숙소를 찾아갔는데 이재성은 야밤에 도주해서 그 안에 없었고 누워있는 강씨를 보고 일어나라고 몇 번을 흔들어 깨웠지만 반응이 없자 가슴에 귀를 대보았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걸 확인하고서는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다.
강 씨는 경찰이 도착한 뒤 중국집과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이미 손을 쓰기에는 늦은 상태였다. 2007년 12월 6일과 2008년 2월 14일에 TV 프로그램 특명 공개수배를 통해 이재성은 공개수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지 않아 1년 5개월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지만 2009년 3월 20일에 강원도 강릉시의 한 거리에서 찹쌀떡 행상을 하던 중 주민신고로 검거되었고 같은 해 7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7년 3월 19일에 만기 출소했다. 재판 중에도 이재성은 본인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강 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려 하고 사망한 강 씨의 유가족에게 피해 보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살인의 추억. (2001년 3월 5일) 오전 7시 30분 광주에서 아내와 야식집을 운영하던 양모 씨는 아파트로 귀가했다가 막내 아들이 안방 침대에 피를 잔뜩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학교 3학년인 15세의 첫째 아들은 자취를 감춘 채 보이지 않았다. 양 씨는 피가 뿜어져 나온 목 부위를 물에 적신 수건으로 감싼 채 아들을 안고 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급히 내달렸으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경찰은 강도살인을 의심했으나 사건 발생 직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태연이 집을 빠져나가는 첫째 양군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우선 경찰은 양군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양군이 동생을 도끼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경찰이 양군의 컴퓨터 사용 흔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군이 좀비라는 명칭으로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양군은 홈페이지 자기소개란에 군대 갔다 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또 좋아하는 것은 파충류, 사륙, 쾌락이고 싫어하는 것은 정의, 법, 인간들이라 적어두기도 하였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3월 3일에는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된다. 살인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고 싶다. 할인점에서 도끼를 구입해 나를 갈아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 라는 글을 일기 형식으로 올려두었으며 사건 전날인 4일 오후에는 살인 계획의 결행을 알리는 듯한 내용의 이메일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발송했다. 게다가 양군은 학교에서도 신상 기록의 장례 희망란에 살인 청부업자라고 적어 담임선생님이 양군 부모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안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미성년자인 양군이 갈 만한 곳을 샅샅이 수색하던 경찰은 사건 발생 13시간 반 만에 광주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양군을 검거했다. 양군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도끼가 들어있었다. 양군은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매우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었고 원래는 40명 내지 50명을 살해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고 차분하게 진술하는 모습은 담당 형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사건 당일에 대한 진술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계획한 연쇄살인의 1차 대상이었던 동생이 자고 있는 사이 미리 준비한 날선 도끼로 동생의 목을 내리쳤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생에게 편안히 잘 가라 라고 인사한 뒤 피가 튄 옷을 갈아입고 도끼를 가방에 넣고 나서 그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마음 놓고 살인을 하기 위해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에게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전북 고창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버스에서 내린 양군은 낯선 곳을 정처 없이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얻어 탔고 오토바이를 태워준 40대 아저씨가 잠시 길에서 소변을 보는 사이 뒤에서 도끼로 내리쳐 살해할 마음을 먹었으나 마침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 40대 아저씨는 우연히 지나간 사람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후 마땅한 살해 대상을 찾지 못한 양군은 다시 버스를 타고 광주로 돌아와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 있는 한 PC방 건물 앞에서 등을 보이고 서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는 도끼를 꺼내 들고 다가갔다. 목표까지 몇 발짝 남겨둔 곳에서 갑자기 앞에 세우던 큰 거울에 도끼를 든 자신의 모습이 비쳤고 순간 겁이 나면서 살해 의도가 사라져버렸다.
이후 주변을 배회하던 양군은 자신을 찾기 위해 일대를 수색하던 형사에게 발견되어 검거되었다. 이 사건을 언론에서는 양군이 게임 과몰입 때문에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고 동생을 게임의 캐릭터로 착각해 살해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다. 때문에 게임 과몰입 탓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여론이 퍼졌고 게임에 대한 인식은 최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류의 등급 심의가 까다로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양군의 범행을 게임 의존층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애초에 양군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차례 성격과 심리, 행동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음이 감지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가정과 학교, 주변 인물 등 사회의 책임도 있다. 사건 얼마 전부터 양군의 부모님은 야식집을 운영하게 된지라 밤이면 집을 비우고 아침 7시가 되어서야 퇴근하였는데 그 시간대에 밤을 지새워서 게임을 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그리하여 폭력적인 게임에 중독돼 정신이 피폐해진 것일 가능성도 있다. 양군의 재판 과정 및 결과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비공개로 처리되었으며 전과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 성인이 된 양군은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살인의 추억. (33세의) 이종호는 2살 연상의 여성 안모 씨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이종호는 안 씨로부터 차량과 휴대전화를 지원받는 등 안 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종호는 안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서로 다툰 뒤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통신이 끊길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크게 공분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며 범행 2일 전인 12월 20일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였다. 사건 3일 전인 12월 19일 이종호는 안 씨가 외출한 틈을 타 문에 붙어있는 스티커에 적힌 열쇠 업체에 전화를 걸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1차로 무단 침입을 하여 약 10만원가량의 동전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을 절취했다. 하지만 금액이 적었는지 이에 불만족한 이종호는 안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3일 후인 12월 22일 오후 2시경 이종호는 귀가하는 안 씨를 뒤에서 미행해 할 말이 있는 척하며 안 씨가 거주하는 제주시 노형동 원룸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서 넘어뜨린 뒤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후 안 씨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의 목에 긴 전선줄을 묶은 뒤 방 문고리에 매달아 놓은 후 안 씨의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된 주변 인물들에게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집안에 있던 안 씨의 통장과 인감 도장 등을 모두 챙긴 후 원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안 씨의 현대 아바떼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이종호는 곧바로 도주하지 않고 노영동에 위치한 어느 은행에서 안 씨의 계좌 안에 있는 돈을 전액 인출 후 동사무소에서 안 씨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후에 타고 나온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단지에 1,000만 원에 팔아넘긴 뒤 그 돈으로 게임을 하고 23일 새벽 2시까지 전 직장 동료인 김 씨와 술집에서 12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범행 이틀 후인 12월 24일 이종호는 제주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갔다. 12월 26일 오후 1시 안 씨의 동생이 시신을 발견한다. 안 씨에 대한 부검 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 동고남 이종호를 용의자로 지목 후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이종호의 연고지인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수소문했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 2007년 하반기부터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강도살인 혐의로 수배되었고 이후 2008년 검거 전까지 2번 더 수배되었다. 2008년 1월 17일과 2월 14일 이틀에 걸쳐 KBS 특명 공개 수배를 통해 이종호의 신상이 전국에 방영되었고 이후 한 시청자로부터 강릉에 있는 어떤 수산업체에서 이종호가 활어 배달원으로 종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된다. 이에 경찰은 강릉에 있는 이종호의 거주지를 급습했지만 낌새를 챈 이종호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다. 그러나 이종호는 회사 사장에게 남은 월급을 달라고 전화를 걸었는데 발신지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추적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인 7월 31일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여관에서 검거되었다. 검거 후 경찰이 취조하는 과정에서
이종호는 자신이 안 씨를 살해하는 상황을 묘사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고 사이코패스 진단에서 평균 14점보다 무려 16점이나 높은 30점이 나왔었다고 한다. 또한 1995년에 친딸 살해 혐의로 7년간 복역한 전과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2005년에 혼인빙자 간음죄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2006년 6월에 출소한 사실도 밝혀졌다. 2008년 12월 22일 제주지방법원은 강도살인,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에게 사회와의 상당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려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1심이 확정되어 이종호는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살인의 추억. (2003년 2월 23일) 오전 8시쯤 경북 의성군 다인면의 한 마을 진입로 부근에서 50대 남성 김모 씨가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되었다. 김 씨 주머니에서 발견된 비닐봉지에는 먹다 남은 생선의 몇 점이 들어있었다. 사고의 충격으로 멈춘 듯한 손목시계는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실제 사망 추정 시각도 비슷했다. 김 씨가 발견된 도로는 오르막이 계속되다가 갑자기 내리막으로 바뀌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전형적인 교통사고 다발 구간이었고 현장에는 차가 급정거한 흔적이 있었다. 경찰은 오르막에서 속도를 높이던 차량이 내리막에 있던 김 씨를 발견해 뒤늦게 제동을 걸었으나 결국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해 뺑소니 사고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한적한 시골길이라 사고 현장은 물론 인근 어디에도 CCTV가 없었고 차량 파편도 없었다. 유일한 목격자인 한 주민의 증언이 있었으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 경찰은 별다른 증거를 잡지 못하면서 그렇게 뺑소니 사건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 2013년 수사는 종결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12년 후인 2015년 11월에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공범 중 한 명이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서 보험금을 타는 적이 있다, 괴롭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금융보험공사 직원과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금감원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금감원은 이 사건을 경북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으로 넘긴다. 제공된 정보라고는 2003년에 경북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라는 것 뿐이었지만 미제팀은 사건 장소와 시기가 일치하는 사건을 찾아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사망했지만 폐기 직전이던 사건 기록을 운 좋게 찾아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미제팀은 숨진 김 씨의 아내 박 씨가 사고 직후 여동생에게 차명 계좌를 통해 1년여간 50에서 100만 원씩 돈을 건네준 사실과 동생 역시 받은 돈을 수차례 나누어 인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아내 박 씨의 내연남 최 씨의 명의의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정황도 밝혀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있었으나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가 힘들어 수사는 6개월이 넘도록 확실한 진척이 없었고 경찰 내부에서 여러 정황상 제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한 가지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바로 용의자 중 하나인 아내 박 씨의 여동생을 불러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로 한 것이다. 공소시효도 지난 15년 전 사건에 대해 갑자기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한 동생이 분명히 공범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수사팀의 예측은 적중했다. 동생은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온 후 내연남이었던 최 씨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거액의 계좌거래 내역이 있는 데다가 운전면허도 있는 최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이번에는 최 씨를 불러 신문했다. 결국 최 씨는 트럭을 운전한 것은 내가 아니고 지인인 이 씨다 라고 자백하고 말았다. 경찰은 다시 지인 이 씨를 불러 추궁했고 사건 직전 피해자 김 씨와 경북 칠곡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숨진 김 씨 주머니에서 생선의 몇 점이 발견됐던 이유가 밝혀진 순간이었다. 수사팀은 이 세 명의 말을 조합해 아내 박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결론을 내려 마지막으로 박 씨를 소환했고 이미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내 박 씨는 순순히 자백했다고 한다. 그렇게 13년 만인 2016년에서야 단순 뺑소니로 보였던 사건이 보험사기 살인사건으로 진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미제팀은 2003년만 해도 보험 사기가 흔하지 않았던 때라 그쪽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박 씨의 알리바이가 확실했던 데다가 남편 사망 이후 재혼도 하지 않아 의심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김 씨는 오래전부터 아내 박 씨의 불륜을 의심했고 자주 술을 마시고 박 씨를 폭행했다.
이에 박 씨는 2002년부터 하루에 몇 번씩이나 동생에게 전화해 남편을 죽여달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당시 무속인이었던 동생은 내연남 최 씨와 전국을 돌며 무려 2년 동안 형부의 죽음을 비는 기도를 올렸다. 그러다 도저히 참지 못한 박 씨가 남편을 죽여주면 보험금 5천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고, 동생은 보험금 조항을 조사해 휴일이나 야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이 최대 10배까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최 씨와 함께 보험 사기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신의 동창 이 씨에게도 제안을 했고, 이 씨는 5천만 원에 혹해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무려 1년이라는 긴 준비 기간을 들여 치밀하게 계획을 짰으며 통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로 박 씨 동생의 집에 모여 계획을 짰다. 이들은 술에 취하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는 남편의 버릇을 범행에 이용하기로 했고, 범행 현장을 직접 답사해 어느 지점에서 사고를 낼지 어디로 도주할지를 미리 결정했다. 또한 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일요일 자정에 사고를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실행범 이 씨는 피해자 김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건 일주일 전 당시 김 씨가 운영하던 과수원에 찾아가 가지치기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제안했고, 사건 하루 전에는 담례로 술을 사겠다며 김 씨를 꾀었다. 아내는 알리바이 확보를 위해 친척 모임으로 갔고, 이 씨는 남편 김 씨를 데리고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경북 칠곡에 데려가 자정을 넘기기 위해 일부러 2차까지 술자리를 끌었다. 그렇게 만취한 김 씨는 이 씨의 차로 집에 돌아가다가 평소 술버릇대로 마을 입구에서 내렸고, 이 씨는 잠시 후 김 씨를 1톤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5km가량 떨어진 저수지에서 낚시꾼으로 가장해 기다렸다가 내연남 최 씨와 함께 검문소가 없는 도로를 이용해 도주했다. 이후 아내 박 씨에게 보험금 5억 2천만 원이 지급되었고, 박 씨는 딸 명의의 계좌에 이 돈을 넣은 뒤 자신의 목 2억 외에 나머지 3억 2천만 원을 공범들에게 차례차례 송금했다고 한다. 주범인 아내 박 씨를 비롯한 일당 전원이 체포되었으며, 2016년 11월 11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아내에게 징역 15년,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15년을 선고했다. 범인들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보험금을 탕진했고, 한 명은 병까지 얻는 등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 살인의 추억. (1976년생인) 손상원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사병으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단기간 부사관에 지원하여 1998년 10월 1일 소위로 임관한 뒤 7일에 육군 제11보병사단에 부임하였다. 그는 사단 예하 20년대 소속 작전 항공장교로 근무해 오면서 부임 초기 부대 내의 인터넷 교관으로 활동하는 등 임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고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대인관계도 원만하였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1999년 여름경부터 부대 근무 시간 이후에 늦은 심야까지 인터넷과 PC게임 등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간의 말다툼이 생김과 동시에 동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었고, 외국 포르노 동영상 등의 음란물에 탐닉하여 무분별한 성적 망성과 충동에 빠진 끝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다. 그렇게 그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9명을 성폭행하였는데, 범행 과정에서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강간하거나 여동생을 묶어놓고 그 언니를 성폭행하고, 강간했던 피해자를 3개월 후 또 찾아가 재차 성폭행하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수법이 매우 악랄했다. 결국 손중이는 범행이 들통나 구속되었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수감 생활 중 허리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위해 2001년 5월 15일 성남시의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다가 당일 새벽 2시에 근무병이 졸고 있는 틈을 타 도주했다. 탈옥에 성공한 그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주 다음 날인 5월 16일 오후 6시에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위치한 대학생 박모양의 하숙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박양에게 들키게 된다. 박양이 자신을 밀치고 달아나려 하자 탈옥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박양을 이불과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살해한 후 마치 박양이 잠을 자는 것처럼 위장해 놓았다. 그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수건으로 족적을 지우고 강취한 물건을 박양의 가방에 넣어 범행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그는 박양의 신용카드로 17일 오후 6시 20분에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모 은행 소사지점에서 친구인 26세 신모 씨와 함께 100만 원을 인출했다. 손 씨는 그 돈으로 서울 용산의 모 컴퓨터 가게에서 컴퓨터를 구입하고 범행이 탄로날 것에 대비하여 친구 신 씨에게 알리바이 조작을 지시하고 그 후 체포될 때까지 수일간을 태연하게 컴퓨터 게임을 즐기며 지냈다. 한편 경찰은 신 씨가 손중위에게 건네받은 박양의 신용카드로 컴퓨터를 구입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을 확인, 소재를 추적한 끝에 함께 있던 손중위를 체포했다. 체포된 손 씨는 정신 이상 증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신 씨의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내미는 수사관들의 추궁에 못 이겨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5월 23일 오후 8시 30분 부천 중부경찰서는 손중위를 강도 및 살인 등의 혐의로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손중위는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성장 과정이 건실하고 범행 전에는 부대에서 충실하게 군대 생활을 해온 점으로 미루어 교화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형은 과중하다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이후 손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군에서 제적되어 일반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박양의 유족들은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후 승소하여 1억 8천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살인의 추억.